근데 이 식욕이 굉장히 재밌는 게 쾌락적 식욕에 의해서 음식을 먹으면은 보상의 회로에 의해서 보상이 확 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약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포만감을 미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디저트가 먹고 싶어. 그러면은 그 전에 견과류나 그릭 요거트나 계란 같은 거를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드시고 싶은 거 떡볶이나 뭐 과자나 이런 디저트를 드셔라. 그러면은 그 보상이 더 약하게 와요, 뇌에서. 건강한 음식에 의한 포만감은 다른 어떤 중독물질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현상인데 이 식생활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보호 효과거든요.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해요. 다름 아닌 웰니스 팟캐스트인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장동선의 잘 살자 팟캐스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의 웰니스를 위한 주제들을 모아서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늘 맞는 말로 우리를 끄덕끄덕하게 하는 요즘 스레드에서 맞는 말 아저씨로 유명한 닥터 프렌즈의 우창윤쌤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 전문의 맞는 말 아저씨로 이야기해주신 우창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뤄볼 내용은 다름 아닌 현대인의 식욕이라는 주제로 갖고 왔는데요. 식욕에는 두 가지가 보통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네. 이 항상성 식욕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배고파서 에너지가 없어서 에너지가 없고 혈당이 지금 낮구나, 위가 비어 있구나라는 신호들을 우리 시상하부가 받아서 이제 식욕을 일으키는 건데요. 사실 이 항상성 식욕 때문에 살이 찌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항상성의 정의상, 그렇죠. 호메오스타시스, 항상 정상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네, 맞아요. 우리 몸의 굉장히 강력한 네. 어떤 본능,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내가 에너지가 모자라면 채우는 거고 그쵸. 충분히 찼으면 더 채울 필요가 없으니까 네. 항상성 식욕 때문에 막 살이 찌거나 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것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 우린 또 쾌락적 식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쾌락적 식욕이라는 거는 전혀 반대로 내 몸의 에너지 상태와는 전혀 관계없이 올라오는 식욕인데 이것은 뇌의 어떤 자극, 입맛의 어떤 자극을 위해서 올라오는 식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밥을 배불리 먹었는데 헛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이나 떡볶이 같은 걸 또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떡볶이를 위한 배가 따로 있고 아이스크림을 위한 배가 따로 있고 케이크를 위한 배가 따로 있고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배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위한 자극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 어떤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엔돌핀 같은 특정 자극을 주기 위한 어떤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들을 소비하면서 이제는 이 음식에서 내 에너지만 채우는 것 가지고 좀 헛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비만 유발 환경이라고 표현을 해요. 개체가 받는 스트레스가 되게 올라가 있어요. 경쟁도 되게 심하죠. SNS나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이제 막 스스로 좀 비교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집값은 너무 비싸고 이동 시간도 너무 길어지고 맨날 앉아 있고 신체 활동은 없고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어떤 도파민적인 자극이나 어떤 세로토닌의 어떤 안정감 그리고 또 유대가 많이 훼손됐어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없으니까 외롭다라는 느낌도 되게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세로토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편안함, 웰니스를 느끼기 위해서 그쵸.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세로토닌인데 세로토닌 분비량이 줄어들면 반대로 그것을 일종의 식욕으로 채우려는 메커니즘이 발동된다. 그렇죠. 라고 들었어요. 아마 여기에 작용하는 게 세로토닌 그리고 코티졸인데 네, 맞아요. 코티졸 분비량이 늘어나면 내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맞아요.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먹어도 계속 허기지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에너지 상태와 관계없이 어떤 스트레스 반응이나 어떤 감정적인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게 다 이제 쾌락적 식욕이라고 표현을 우리가 하는 거고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코티졸이 올라가는 상황이 대표적인 게 수면 부족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 특히 현대인들 제대로 주무시는 분들이 없어요. 저도 이제 비만 환자분들 이야기하고 대사질 환자분들 이야기해 보면은 5시간, 6시간 주무시면서 충분히 잤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 수면 부족이라는 게 개체한테 얼마나 위기스러운 상황이냐 생각해 보시면은 예전에 원시인들이 뭐 7시만 지나면 해가지고 할 것도 없는데 잠을 안 자는 일들은 굉장히 이상스러운 현상 뭔가 좀 내 생존에 문제가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야 잠을 안 자는 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잠을 안 잤을 때 나오는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을 비상체계로 만들어요.
비상사태인데, 비상사태는 기본적으로 혈액 속에 에너지를 충분하게 이렇게 보관하려고 해요. 그래 언제든지 근육이 쓸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고 혈중 지방산 농도가 올라가요. 단기간에는 이게 좋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비상사태에서 그냥 평생을 살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뇌가 계속해서 고칼로리, 단맛, 기름진 맛에 대한 충동이 올라오고, 이 전두엽에서는 이걸 억제하는 건 낮아져요. 편도체는 과활성화되고. 그래서 이 쾌락적 식욕이 점점점 강해지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에너지 상태와는 관계없이 그냥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사람들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하는데, 우리가 고통을 마약성 진통제로 없앨 수 있을까요? 잠깐 마비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여기서 마약성 진통제라는 표현을 썼냐면은, 얘네가 내성과 금단이 있단 말이에요. 점점 더 많은 용량의 이 진통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진통제 자체의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쾌락적 식욕을 느끼는 대상이 그래서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음료나 뭐 과자, 그리고 탄수화물과 지방이 반씩 섞여 있는 뭐 디저트류, 이런 거거든요. 얘네를 점점 먹는 양이 늘어나게 돼요. 같은 위안을 얻고자 할 때. 그래서 이 현대사회의 많은 분들이 이런 대사질환을 경험하는 게, 이 쾌락적 식욕을 정말 이 마약성 진통제 같은 방식으로 이 음식을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많은 비만이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근데 또 사람마다 필요한 자극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신과에서 이야기하는 TCI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도파민 이런 자극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불안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 세로토닌에 대한 민감성이 높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고립감이나 외로움, 이렇게 각각 사람들한테 필요한 그 자극이 좀 다른데,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필요한 자극이 뭔지 모르고 음식으로 이걸 소비하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런 쾌락적 식욕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음식을 탐닉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는 건 좀 공감을 해요. 왜냐면 이게 드신 다음에 자책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필요한 자극이 원래 뭐였는지를 모르고 이걸 진통제로 그냥 덮어버리시니까, 자기한테 진짜 필요한 자극이 뭔지 모르고 자책만 하면서 살이 찌고 더 사람들 사이에서 숨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필요한 게 좀 새로운 자극이나 도전인지, 혹은 자기가 너무 불안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면은 좀 이완시킬 수 있는 정말 명상이나 호흡, 뭐 유산소도 좋죠. 또 이 관계, 유대의 단절이 또 뇌에 굉장히 안 좋다라고 제가 또 들었어요. 고립되어 있다는, 이 외롭다라는 그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음식을 먹는다면은 가족들과 더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루틴하게 가져가면서 자기한테 필요한 자극을 줘야 되는 건데, 이런 거 없이 항상 패턴이 이래요. 이 과자를 먹는 게 항상 문제네? 이걸 끊어야겠다. 그런데 자기한테 필요한 자극은 주지 않으면서 이걸 끊으면은, 사실 우리가 어떤 중독 물질에서 벗어나는 것 또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스트레스의 총량은 더 늘어난 거예요. 자기한테 해주는 건 없으면서. 그러면 결국 또 굴복하게 돼요. 여성분들 중에 사람들하고 굉장히 어울리기 좋아하고 친구 관계가 정말 중요한 그런 분들이 어떤 이벤트, 뭐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먹거나 특정 질병이 생겨가지고 한 20-30kg씩 쪄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워낙에 사람 관계가 또 중요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내 친구들 앞에 나서기가 싫어가 돼버려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혼자 숨어요. 또 이 혼자 있음 때문에 매일같이 배달 음식을 시켜서 음식을 통해서 자기의 그 결핍된 것들을 채우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관계가 중요한 분들은 자기가 살이 쪘다고 해서 숨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강한 악순환의 시작이구나라는 거를 느껴서 이분들 계속 나가게,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 계속 보내고 연락하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나는 약 때문에 살이 찐 건데, 맞아요. 살이 쪘으니까 사회적 관계에서 사람들이 나를 봐주던 시선이 변하는 거에 민감도가 높아서, 그쵸. 그 시선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걸 피하게 되고, 혼자 있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또 음식으로 풀게 되니까 원래 약 때문에 살이 쪘던 게 더 다른 이유 때문에 살이 찌게 되는 거고. 처음에 그 질병은 이제 치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만의 사이클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가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기한테 어떤 중요한 어떤 자극, 그거를 뭔지 알고 자기한테 소중한 그런 뭔가 동기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동기에서 멀어지면은 우리 눈앞에는 너무나 매력적인 초가공식품이라는 진통제가 있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걸 안 먹어본 사람은 없어요.
이거 맛을 안 봐본 사람이 없어요. 애시당초 아무도 맛을 안 봤으면은 결국 혼자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겠지만 이 진통제 맛을 다 봤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손을 뻗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한 번씩 누구나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담배를 피웠던 사람인 것처럼 이 초가공식품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초가공식품이 그래서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포만감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앞서서 음식이 소장까지 가면 이제 포만감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순서를 생각해 보시면은 음식이 가면서 충분히 소화 흡수가 되면서 포만감이 느껴지면서 보상이 와야 돼요. 이게 맞아요. 원래 우리의 식사의 영양소의 패턴이거든요. 근데 초가공식품은 먹자마자 분해되면서 보상이 먼저 오고 포만감이 와요. 이 포만감보다 온갖 보상의 폭탄이 먼저 와버려요. 그래서 포만감이 먼저 오면은 보상의 강도가 조금 낮아질 수가 있는데 초가공식품은 우리의 어떤 그 메커니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아예 우회해가지고 뇌를 자극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음식 자체에 중독되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잘 만들어진 중독 물질이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진짜 무섭고요. 청소년이나 일반 성인 인구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중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생기는 게 청소년의 12%, 성인의 한 15% 정도까지 이게 내가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못 끊는 사람들. 이런 퍼센티지가 술, 담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초가공식품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과자 같은 거죠. 그렇죠. 과자, 음료수, 케이크, 탄산음료. 빵. 그러니까 이게 항상 생각해보면 나 지금 이게 땡긴다. 네. 나 지금 이 과자가 땡긴다. 딱 밥 먹고 나서도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죠. 배가 따로 있다고 믿게 되는 것들. 그렇죠. 어느 순간에도 난 이걸 먹을 수 있다. 네. 언제 들어와도 즐겁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솔루션적인 이야기 측면을 한번 또 이야기하자면은 자기를 좀 그래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런 케이크나 떡볶이가 먹고 싶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음식들이 먹고 싶지? 하루 종일 좁은 방 안에서 있을 때 뭐 연인이랑 싸우거나 친구랑 싸웠을 때 먹고 싶은 분들도 있고요. 교감신경이 올라가 있는 들뜬 그 불안감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걸로 위안을 찾고 싶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의 나의 감정 상태를 좀 사람들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나의 감정이 트리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특정 종류의 내 기억 속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되면 비슷한 형태의 행위로 그걸 맞아요.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거는 참 이게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 아이가 울 때 우리가 사탕이나 초콜릿을 주거나 많이 하잖아요. 그게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공부하면서 많이 했거든요. 편도체에 음식에 대한 정서가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고통, 우울, 불안 이런 게 있을 때 특정 음식의 어떤 도파민과 엔돌핀으로 그럴 때 주는 거 다 달달한 거거든요. 이런 거를 해소하려는 게 이 편도체를 통해서 저장이 돼요. 그러면은 이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마다 단게 땡기는 거죠. 단게 땡기는 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학습을 시켜버리는 게 되고 어렸을 때 그게 되면은 반복해서 아이는 당연히 요구하게 되고요. 그거를 줬던 어른이라면은 또 계속 주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강화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정적인 감정을 성인이 되면은 제대로 풀 줄 아는 방법을 자기가 찾아야 되잖아요. 운동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케이크 먹어야겠다. 이게 돼버리니까 우는 아이 뭐 떡 하나 더 준다 안 주면 어떨까? 우는 아이한테 좀 토닥토닥 해가지고 같이 좀 뛰어놀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런 식으로 좀 풀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이제 어떤 달달한 자극을 주면서 그와 반대되는 도파민이 즉각 보상으로 나오게 되는 기전을 건드려 버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기쁨과 슬픔의 밸런스가 맞고 울고 나면 감정이 해소가 되면서 그 다음에 다시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그 메커니즘을 또 흔들어 버리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는 아이에게는 오히려 그 감정을 너가 이래서 이런 마음이구나. 네. 잘 알겠어. 받아주고 안아주고 그 감정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사실 더 건강할 수 있겠죠. 그렇네요. 근데 어렵죠. 저도 아이가 있지만 보통은 이제 빨리 우는 아이를 달래주거나 아니면 울지 마!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것도 있으니까. 네. 저는 뭔가 그런 초가공식품 먹고 싶다. 애들한테 특히 사주고 싶다. 그러면 놀이공원 가서 사준다든지. 그러면 휴게소. 네, 뭐 그런 데서 사준다든지. 아이가 나랑 놀이공원 간 거를 기억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럴 때 초가공식품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악하다.
짜장면이 어렸을 때 엄청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게 진짜 뭔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짜장면 먹었던 거잖아요. 아, 비슷해요. 네. 저도 어디 저기 홍천에 리조트 같은 데 가잖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은 아이들에게 라면을 허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놀러 가서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여행 가면은 아침에 라면 먹을 생각에 막 들떠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진짜 강력한 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소비하기 때문에 얘네를 우습게 보는 거지 얘네는 정말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이벤트, 명절, 뭐 놀러 이랬을 때 애들한테 허용해 주면은 아이들이 기억합니다. 좋은 추억으로, 아빠와의 좋은 추억으로. 맞아요. 또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식욕이 굉장히 재밌는 게 쾌락적 식욕에 의해서 음식을 먹으면은 보상의 회로에 의해서 보상이 확 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약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포만감을 미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디저트가 먹고 싶어. 그러면은 그 전에 견과류나 전 낫또를 좋아하기 때문에 낫또나 그릭 요거트나 계란 같은 거를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드시고 싶은 거 떡볶이나 뭐 과자나 이런 디저트를 드셔라. 그러면은 그 보상이 더 약하게 와요. 뇌에서. 건강한 음식에 의한 포만감은 다른 어떤 중독 물질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현상인데 이 식생활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보호 효과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먼저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도 너무 좋다. 그래서 보통은 더 먹으라고 해요. 비만이신 분들께도 건강한 것들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것들을 제하세요라고 하면은 그분들은 뭘 먹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연식품으로 해서 충분히 더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면 비만은 역설적으로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특정 영양소의 결핍 상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점점 비만해지는데 평균 키가 작아지는 곳도 있어요. 이거는 그 영양소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졌고 이제 우리가 본능적으로는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여서 충분한 단백질과 충분한 식이섬유, 충분한 좋은 지방을 먹게 해주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해야 비만인 분들이 이 포만감을 통해서 초가공식품에 대한 욕구를 더 낮출 수도 있고 보상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영양소들이 들어오니까 활력이 돌고 거기에서 효용감을 느끼시면은 더 이 선순환의 사이클이 돌아서 더 초강식품 중독, 이 비만인 상황에서 극복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또 그런 개념도 있어요. 이게 그 쾌락적 식욕에 의해서 식사를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감정적 식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음식을 하나의 자극원으로 생각하고 먹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TV를 본다거나 쇼츠를 본다거나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이 음식을 소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좀 반대 개념으로 나오는 게 마음챙김 식사라는 게 있어요. 이 식사의 경험, 음식이라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식사 시간을 끌고 가는 건데 방법은 정말 그냥 간단해요. 비빔밥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그거를 먹으면서 우리 미각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도 내가 배고프구나라는 걸 한번 나한테 조금 관심을 가져보고 비빔밥을 넣은 다음에 이 안에 어떤 식재료들이 들어있지를 한번 민감하게 느껴보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식사를 하면은 우리의 어떤 뇌나 어떤 반응이 유튜브 컨텐츠랑 음식을 거의 동등한 하이라키에 두고 소비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는 닥터 프렌즈도 궁금한 일도 잠깐 꺼두고 식사하는 게 낫다. 그게 좋죠. 근데 네. 닥터 프렌즈가 그렇게 도파민을 자극하는 컨텐츠가 사실 아니어서. 야, 또 깨알같이 그러니까 네, 닥프는 괜찮을 수도 밥 있다. 먹으면서 다른 네. 유튜브는 안 되지만 닥터 프렌즈는 네. 켜놔도 된다. 이게 오히려 미각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닥프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식재료를 느껴보시고 그리고 동시에 내 배가 불러오는구나라는 거를 느껴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음식을 남기는 거를 굉장히 좀 죄악시 여기기 때문에 식사의 시작과 끝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은 차려주면 먹는 거고요. 이거를 다 먹으면 식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나오는 포만감의 신호 자체도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식생활의 경험 자체 뭐 매일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한 번씩 이렇게 음식을 정말 나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좀 소비를 해보는 경험 자체가 쾌락적 식욕에 의해서 감정적 식사가 많은 현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만 해도 식사량 조절이 굉장히 수월해지고 최종 감량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재밌네요. 이 식욕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이제 내 몸의 결핍, 어떤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더 큰 쾌락을 얻기 위해서 먹는 그런 패턴이 우리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욕을 잘 조절할 수 있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인지하고 내가 무엇을 학습하고 어디에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걸 알 필요가 있다.
늘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좀 적용하는 거를 많이들 어려워는 하세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그냥 아침에 그냥 그릭 요거트에 뭐 계란 한번 먹어보고 그냥 그거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부터 이 선순환이 시작돼요. 아주 근본적인 변화는 사실 아주 작은 한 발짝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변화들을 먹는 거에 하나, 활동하는 거에 나 식후에 10분만 걸어봐야지. 자는 시간 1시간 30분만 늘려봐야지. 이렇게 아주 작은 변화들을 이 세 가지 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식생활, 활동, 그리고 수면과 마음 챙김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세요. 그냥 그런 것들이 뭉치면은 이제 여기서 시너지가 일어나고 얘네가 그 중독의 사이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져줄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맞아요. 거라도. 저도 늘 얘기하는 게 사실 우리의 뇌도 우리의 뭐 삶도 사실 매 순간 변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방향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한 걸음이라도 조금씩 내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더 외로워지고 더 많이 먹고 더 안 좋은 패턴을 가지면서 악순환으로 가거나 그래서 내가 한 걸음이라도 오늘 더 나은 방향으로 걸었다라고 하면 내일 2걸음 걸을 힘이 나고 그 다음번에 또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변화 하나라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정말 그 웰니스 토크라고 하는 주제에 맞게 참 좋은 대화였던 것 같고요. 저도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저의 식욕을 잘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크 너무 재밌었고요. 이게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 두 번째 토크도 같이 진행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